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고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모든 걸 멈췄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무시했지만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닌 관계의 종말을 알리는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샀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얀 슈바르츠라고 해요. 무기와 전쟁에 대해서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정말 큰 착각이었죠. 저는 체코 공화국의 수도인 프라하에 살고 있었어요. 오래된 석조 건물들, 아름다운 다리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좁은 골목길들을 상상해보세요. 그게 바로 제가 살던 도시예요.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회색 사무실 건물에 앉아서 하루 종일 숫자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뭘 했냐고요? 군사 분석가였어요. 멋있게 들리죠? 하지만 사실은 그냥 여러 나라의 무기들을 비교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여러분이 운동화 브랜드를 비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떤 탱크가 더 싸고, 어떤 전투기가 더 자주 고장나고, 어떤 미사일 시스템이 가성비가 좋은지 따지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 일을 정말 잘했었어요. 제 책상은 계산기와 스프레드시트, 두꺼운 보고서들로 덮여 있었죠. 벽에는 총알부터 전함까지 모든 것의 비용을 보여주는 차트들이 붙어 있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인간 계산기라고 불렀어요. 유럽의 어떤 무기 시스템 가격이든 정확히 말할 수 있었거든요. 저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은 이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수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이길지 알고 싶다고요? 탱크와 비행기 개수를 세어보세요. 무기가 좋은지 알고 싶다고요? 테스트 점수와 고장률을 보세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었어요.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수학이에요. 무기는 신뢰가 아니라 계약에 관한 거예요. 이런 태도를 자랑스러워했었어요. 저를 똑똑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전쟁과 무기에 대해 감정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있었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항상 말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항상 비싼 정장을 입는 회색 머리에 키 큰 남자였어요. 얀, 그가 말했어요. 폴란드에 가야 해요. 그들이 한국에서 많은 무기를 사는 걸 고려하고 있는데 좋은 거래인지 확인해줬으면 해요. 한국이라고요? 웃을 뻔했어요. 삼성폰이랑 LG 텔레비전 만드는 그 나라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진짜 무기 만드는 걸 뭘 알겠어요? 상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걸 알아내는 게 당신 일이에요. 고개를 저으며 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은 그냥 또 다른 아시아 나라일 뿐이었어요. 물론 괜찮은 전자제품은 만들지만 군사 장비라고요? 말도 안 되죠. 미국이나 유럽 무기에 싼 복제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들을 상상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비행기를 분해해서 전투기 만드는 법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그려봤죠. 한국에 가본 적도 없었고, 한국 사람을 만난 적도 없었고,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었어요. 저에게 한국은 그냥 지도 위의 점이었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오래전에 전쟁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폴란드 출장을 위해 서류 가방을 쌀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산기와 무기 사양이 가득한 노트, 그리고 가장 회의적인 태도를 챙겨 넣었어요. 폴란드 관계자들에게 한국 무기는 아마 비싸기만 하고 형편없는 거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이 출장이 제 온 세상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될 거라는 것도 몰랐죠. 폴란드에 가서 숫자나 계산하고 보고서나 쓸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대신에 숫자나 계약, 심지어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무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죠. 하지만 너무 앞서가고 있네요. 바르샤바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릴게요. 바르샤바는 폴란드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모든 중요한 정부 회의가 열리는 곳이에요. 화요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도착했었는데 또 다른 지루한 무기 프레젠테이션을 듣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 기술 사양으로 가득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클릭하면서 모든 사람이 졸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종류 말이에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바르샤바를 처음 보게 되었어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섞여 있었어요. 아름다운 역사적 건물들이 현대적인 유리타워들 옆에 서 있었어요. 택시 기사가 몇몇 기념물들을 가리키며 전쟁 파괴 재건이라고 말했어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스프레드시트와 비용,
계산에 대해 생각하느라 너무 바빠서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정부 건물 안에 거대한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벽에는 폴란드 국기들과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약 20명의 폴란드 관계자들이 50명은 앉을 수 있을 것 같은 긴 나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어두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진지하고 정부 회의다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회의실 앞쪽에는 완벽하게 달인 어두운 정장을 입은 3명의 한국 남성들이 서 있었어요.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보였는데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발표자들이 하는 것처럼 막판 준비로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서서 완전히 준비되고 자신 있는 모습이었어요. 자, 시작이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휴대폰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무기에 대해 뭘 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보자.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남성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영어나 한국어로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완벽한 폴란드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완전히 완벽했어요. 억양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복잡한 군사 용어에 막히는 것도 없었어요. 마치 바르샤바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처럼 들렸어요. 제 입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테이블에 부딪히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회의실을 둘러보니 다른 모든 사람들도 저만큼 충격받고 있는 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들이 듣고 있는 걸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이건 관광객들이 배우는 안녕하세요, 나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몇 마디를 아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로켓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기술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한 폴란드어로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몇몇 폴란드 장교들도 어려워하는 군사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놀라움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가 말하는 걸 듣다 보니 더욱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이 한국 기술자들은 그냥 언어만 배운 게 아니었어요.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폴란드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했었어요. 폴란드의 평평한 평원과 그것이 탱크 전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었어요.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폴란드의 혹독한 겨울과 그들의 무기가 영하의 조건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도 알고 있었어요. 폴란드의 군사 역사, 폴란드 군인들이 수세기에 걸쳐 치른 유명한 전투들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는 두꺼운 매뉴얼들을 꺼냈는데 정말 두꺼웠어요. 전화번호부 같을 정도로 모두 폴란드어로,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한국어나 영어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무기와 폴란드식, 업무 방식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폴란드어로 쓴 거였어요. 저희는 폴란드 군인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자료 더미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폴란드 군사 부대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당신들의 군인들이 어떻게 가장 잘 배우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도전에 직면하는지 연구했습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폴란드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는데 정비 일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폴란드 군사 부대가 한국 부대와는 다른 일정으로 운영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달력, 휴일, 그리고 훈련 주기에 맞는 정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을 때 회의실은 약 10초 동안 완전히 조용했어요. 핀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관계자들은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 와, 이런 건 본 적이 없어.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한 폴란드 장군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30년간의 군 복무에서 이런 수준의 준비와 우리나라에 대한 존경을 보여준 외국 파트너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세요? 저는 여전히 고집이 세었어요. 이 모든 인상적인 준비가 감동받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정말 인상적이지만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이 좋은 비즈니스 거래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가격, 납기, 그리고 기술 사양이거든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는데 이번에는 불편한 조용함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마치 제가 무례한 말을 했다는 듯이 저를 돌아봤어요. 한국 기술자는 정중한 미소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슈바르츠 씨.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우려를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요점을 말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멋진 프레젠테이션에 속지 않는 똑똑하고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인상을 주려는 정말 뛰어난 세일즈맨들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전혀 몰랐어요. 비즈니스와 신뢰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건 전혀 몰랐죠. 그 놀라운 프레젠테이션이 있은 지 3일 후 정치가 방해를 했어요. 아시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전 정부가 했던 모든 것을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폴란드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호텔 방에 앉아 있는데 폴란드 관계자 중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얀. 그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 정부가 한국과의 거래를 재검토하려고 해요. 대신에 독일과 미국 무기를 선택하는 걸 고려하고 있어요. 제 첫 번째 생각은 그럴 만하네. 독일과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오래 무기를 만들어 왔으니까였어요. 하지만 그가 제 속이 뒤틀리게 만드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들 중 일부가 한국의 기술 정보를 독일 회사들과 공유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죠? 유럽 협력을 돕기 위해서 말이에요. 전화를 들고 앉아서 속이 메스꺼웠어요. 그건 협력이 아니라 도둑질이었어요. 이 한국 기술자들이 폴란드를 위해 특별한 걸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었는데 이제 폴란드가 그들의 비밀을 경쟁업체들에게 넘겨주려고 한다고요? 한국이 어떻게 할지 궁금했어요. 화를 낼까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 세계 앞에서 폴란드를 당황스럽게 만들까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모든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할까요? 폭발할 걸 기다렸어요. 계속 뉴스를 확인하면서 한국이 폴란드에게 화를 냈다는 헤드라인을 보게 될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화난 성명도 없고 협박도 없고 드라마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금요일 아침에 모든 것을 바꾼 걸 봤어요. 폴란드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받은 간단한 이메일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단 한 문장뿐이었어요. 계약 위반으로 인해 모든 기술 지원 및 정비 서비스를 즉시 중단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화도 없고 협박도 없고 긴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하고 전문적인 성명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네. 폴란드가 기술적인 부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시작했는데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재앙을 보는 것 같았어요. 폴란드가 이미 받았던 FA-50 전투기들이 레이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통이라면 한국 기술자들이 몇 시간 안에 이런 문제들을 고쳤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한국 기술자들이 없었어요. 폴란드 엔지니어들이 문제를 봤지만 뭘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포병 조립 라인이 작동을 멈췄어요. 폴란드는 한국 부품과 한국 지시서를 사용해서 K9 자주포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든 게 어떻게 맞춰지는지 설명해줄 한국 전문가들이 필요했어요. 그 전문가들 없이는 조립 라인이 그냥 멈춰버렸어요. 마치 설명서가 빠진 정말 복잡한 레고 세트를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조각들은 볼 수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해야 하는지 알아낼 수 없는 거죠. 한국 팀이 호텔에 두고 간 폴더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제배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문서가 있었어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저희는 기술을 파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5번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의자에 앉아서 약 20분 동안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은 빠른 판매를 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폴란드에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함께 더 강해지는 그런 종류의 파트너십 말이에요.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한국은 그들의 지식과 전문성, 그리고 신뢰를 나눠줬었어요. 그런데 폴란드는 정치 때문에 그 모든 걸 버려버렸어요. 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화를 들어서 그 놀라운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한국 기술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가 받았을 때 처음에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요? 마침내 물었어요. 왜 반격하지 않았어요? 폴란드가 계약을 어겼을 때 왜 화내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어요. 슈바르츠 씨, 신뢰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지켜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한 준비가 되면 항상 돌아오거든요. 제가 만났던 사람 중 가장 현명한 분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분은 화나거나 씁쓸해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교훈을 배우기를 기다리는 선생님처럼 참을성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속이 메스꺼워지게 만드는 뭔가를 발견했어요. 폴란드 관계자 중 한 명과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그가 실수로 뭔가를 흘렸어요. 한국 기술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지 확인하려고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는 이미 몇몇 독일 회사들과 함께 그들의 시스템을 역설계하고 있어요. 유럽 기술 공유라고 부르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들이 저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걸 기본적으로 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커피 잔을 내려놓고 그를 쳐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기술을 훔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가 별일 아닌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훔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비즈니스죠. 한국인들이 돈은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배운 걸 유럽 파트너들과 공유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제 배를 한 대 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건 그냥 계약을 위반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누군가를 집에 저녁 식사로 초대해놓고 그들이 보지 않을 때 지갑을 훔치는 것 같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몇 달 동안 폴란드어를 배우고 폴란드의 필요를 연구하고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들의 가장 진보된 비밀을 나눠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폴란드는 모든 걸 가져다가 한국의 가장 큰 경쟁업체들에게 넘겨주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당신들을 믿었는데요. 폴란드 관계자가 웃었어요. 신뢰라고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폴란드의 배신에 대한 소문이 다른 나라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NATO 동맹국들이 폴란드를 민감한 정보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폴란드가 한국에서 훔친다면 또 누구에게서 훔칠까요? 심지어 훔친 기술로 이익을 얻을 예정이었던 독일과 프랑스까지도 폴란드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파트너를 배신하는 나라와 일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한국이 모든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드라마와 뒤통수치기 속에서도 한국은 폴란드에 대해 나쁜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화난 기자회견을 열지도 않았어요. 협박하려고 변호사를 고용하지도 않았어요. 신문에 험한 편지를 쓰지도 않았어요. 소셜미디어에 불평을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완전히, 그리고 전문적으로 모든 협력을 끝냈어요. 드라마도 없고, 소리 지르는 것도 없고, 복수도 없었어요. 그냥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아세요? 그 침묵은 어떤 비명보다도 더 컸어요. 어떤 협박보다도 더 강력했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어요. 호텔방으로 들어가서 노트북 앞에 앉아 2개의 이메일을 썼어요. 첫 번째는 프라하에 있는 제 상사에게 즉시 사직합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서울행 비행기표를 산 여행 웹사이트에서였어요. 동료들은 제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한국에 가려는 거야? 그들이 물었어요. 거기서 뭘 할 건데? 당신 일은 여기 유럽에 있는데. 진실을 말했어요. 다른 종류의 무기에 대해 배워야 해요. 신뢰라는 무기에 대해 배워야 하거든요. 그들이 저를 외국어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봤어요. 3일 후 서울 인천공항에 서서 제 생애 처음으로 한국의 공기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공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조직적이었어요. 표지판들은 저에게는 예술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한국 문자로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서로 만났을 때 살짝 인사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걷는 방식조차 제가 유럽에서 익숙했던 것보다 더 평화로워 보였어요. 서울 남쪽에 있는 대전이라는 도시로 고속열차를 탔어요. 많은 한국 방산업체들이 공장을 갖고 있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해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바르샤바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한국 기술자가 저를 그들의 무기 제조 시설 중 한 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해줬어요. 거기서 본 것이 저를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밤 늦은 시간, 오후 10시쯤이었는데도 공장은 여전히 활발한 활동으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깨끗한 흰 가운을 입은 한국 기술자들이 FA50 전투기를 작업하면서 모든 볼트, 전선, 컴퓨터 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어요. 공장은 병원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고 깨끗했어요. 한 기술자가 같은 레이더 시스템을 연달아 5번 테스트하면서 각 테스트 후에 클립보드에 노트를 적는 걸 봤어요. 왜 이렇게 여러 번 확인하세요? 통역을 통해 물었어요. 그 기술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제가 본 것 중 가장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 비행기는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을 전투에 태우고 갈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어딘가에는 자신의 아이가 조종사가 되는 것을 걱정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에게 이 레이더 시스템은 그냥 기술이 아니라 그녀의 아이의 생명줄이에요. 만약 이 레이더가 고장나면 그녀의 아이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때
금속과 전자제품 냄새가 나는 그 밝고 깨끗한 공장에 서서 울기 시작했어요. 부끄럽지 않게 인정해요. 18년 동안 저는 무기를 제품으로, 스프레드시트 위에 숫자로, 최고의 가격에 사고 팔 물건으로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 한국 작업자들은 완전히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신성한 약속을 보고 있었어요. 인간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작은 실수라도 하나 한다면 파괴될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조이는 모든 볼트는 누군가의 자식을 위해 조여지는 거였어요. 그들이 연결하는 모든 전선은 누군가의 부모를 위해 연결되는 거였어요. 그들이 테스트하는 모든 시스템은 만약 실패한다면 집에 돌아오지 못할 누군가를 위해 테스트되는 거였어요. 2시간 동안 그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일을 뭔가 신성한 걸 만드는 것처럼 대하는 기술자들을 봤어요. 이들은 그냥 팔 제품을 만드는 작업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손이 말 그대로 누군가의 생명을 쥐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공장을 떠나기 전에 바르샤바에서 그 놀라운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한국 기술자를 찾았어요. 완벽한 폴란드어로 말해서 고집 센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줬던 그분 말이에요. 답이 두려웠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했어요. 일어났던 모든 일 후에 울어서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폴란드가 당신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당신들의 기술을 훔치려고 한 후에 아직도 저희를 믿으세요? 저 같은 사람들을 아직도 믿으세요? 그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려는 듯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본 것 중 가장 부드럽고 용서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슈바르츠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신뢰는 한번 완료하고 잊어버리는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에요. 신뢰는 해마다 매일매일 심고 가꾸는 정원 같은 거예요. 좋은 계절도 있고 나쁜 계절도 있어요. 때로는 폭풍이 와서 당신이 만든 걸 손상시키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로 그 정원을 소중히 여긴다면 계속 가꿔나가는 거예요. 그가 잠시 멈추고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단순히 판단만 하는 대신에 배우려고 여기에 오기로 결정한 순간 저희는 다시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떠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유럽으로 돌아왔어요. 예전에 얀 슈바르츠는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진정한 힘이 어떤 모습인지 마침내 이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가장 큰 무기나 가장 많은 돈을 갖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고 사람들을 존중으로 대하고 깨진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어요. 진정한 힘은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기로 선택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